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바로 그 시장을 괴롭히는 포인트들이 무엇인가, 또 그리고 왜 여러분들 마음속엔 더 추가적으로 쭉쭉 상승하고 그러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과정은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고 나서 다음번에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좀 만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의 고용지표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고 있다. 그래서 또 연준이 또 강한 또 어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걱정들은 너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이 이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은 이미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를 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용지표가 자체가 좋은 것 자체가 예를 들어서 강한 예를 들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도하거나 그런 현상들은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쉘터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하고 임대료 부분이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주에 연준 의원들이 그 이런저런 이유로 예를 들면 연준 회의 내용이라든지 본인들의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나면 그들이 또 나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는데 통상 이런 과정이 나오고 나서는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만약에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건 아마 이미 파월 의장이 예를 들면 첫날 기자회견할 때 크게 나타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는 연준의 스탠스 자체는 우리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다만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작스럽게 상승한 이런 장 속에선 반드시 뭐가 온다? 일부적인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제임스 블라드, 뭐, 이 친구 상당히 많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작년에 같은 경우는, 금리를 급격하게 올려야 되고, 높이 올려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상당히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됐던 그런 과정들이 있죠. 지난주에 2023년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가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스인플레이션 상태 이런 거 가지고 간다는 거면 저물가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유도한다라는 거죠. 디플레이션 상태로 가지 않고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로 간다. 즉 고금리를 유지해 가면서 저물가를 유도하면서 시장은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소프트 랜딩 상태로 가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환호하고 반등을 하고 와우 와우 하고 성장주들도 상당히 주가가 많이 올랐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건 연준의 의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시장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뭐 하는 전문가들은 이렇게 합니다. 연준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들이 이야기하는 포인트, 뭐 굳이 뭐 예를 들면 정책하는 사람들 특히 돈을 예를 들면 흐름을 유동성을 조절시키고 좌우하는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울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울 기운이나 있어요? 그럴 여력이나 재정적인 부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그냥 싸울 의도도 없고 그냥 아유 그냥 그쵸. 다만 포지션을 갖다가 공격적으로 가냐 안 가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마인드를 잘 가져라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우리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준의 목표에서 특히 인플레이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건 2%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가져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건 지난 뭐 15년, 20년 동안 미국이 특별히 원하던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만들라고 해도 만들어지지 않던 그런 것들이 지금에 와서 한 번에 나타난 녀석들이죠. 어찌 보면 지난 20년 동안 2%씩 물가를 상승해서 10년 동안 온 거나 지금 한 번에 오른 거나 뭐 대단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급격한 항상 움직이게 되면 시장은 항상 힘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다소 우리가 또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연준의 목표 때까지 가는 건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우리가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에 예를 들면 놀라고 그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에 나온 고용지표가 예를 들면 예상치보다 뭐 거의 두 배, 세 배 이상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큰 문제가 될 거는 아니다. 다만 시장에 예를 들면 조정의 밀매를 줄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시장에 예를 들면 디스인플레이션 상태를 갖다 예를 들면 해소시키면 뭐 아주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놀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급등한 거에 대한 절반 정도의 예를 들면 조정은 가져가 줘야 되겠죠. 당연히 쓸데없는 종목들도 같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항상 이런 거예요. 주가가 쭉 오르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오른 게 아니라 잡스러운 것도 같이 오르거든요.
잡스러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들이죠. 거기다가 뭐 합니까? 뭐 공매도도 좀 나올 거고요. 그런 건 당연한 이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공매도도 아무 때나 칩니까? 명분도 있고 이유도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돼요? 이게 코로나 이전보다 낮아요. 당연하겠죠. 뭐, 예를 들면, 구인 건수가 상당히 높다고 하고요. 실업률이 거의 뭐, 예를 들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가고 있는, 이건 뭐, 말할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는 연준이 지금도 원하는 거고, 앞으로도 원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갖다가 요번에 파월 의장이 이야기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고용까지 우리가 훼손해 가면서 굳이 일부러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냐.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방법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잡 오프닝 여전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구인수가 상당히 높은 거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과정들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들은 특히 서비스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높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IT 기업들은 해고가 상당히 많잖아요. 고비용 부담은 당연히 덜어내야겠죠. 그들은 미국은 참 그 고용과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 높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함부로 해고를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 그냥 이메일만 보내도 파이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상당히 유연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리오프닝 하면서 필요한 잡의 개수들, 특히 예를 들면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높은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이랬든 저랬든 고용지표가 상당히 좋고 미국의 예를 들면 생산성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뭐 리쇼어링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GDP는 감소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지난해보다 당연히 어떻게 돼요? 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건 단 하나죠. 성장성도 좋고 고용도 좋고 그러면 뭐합니까? 금리만 높게 유지해서 물가를 올라가는 것을 잡아주고 저물가 상태를 유도하는 정책. 아주 뭐 심플한 정책이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봐요. 너무 복잡하게 다단하게 막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것까지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만 우리가 하면 우리가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고 이런 것만 관심을 가지면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러분 지난 글쎄요, 한 1년 동안 시장이 하락하는 걸 겪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하락할 때도 반등은 있었고요. 그 반등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반대로 시장이 상승할 때도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룰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 그냥 머릿속에 이 정도 개념이죠. 큰 개념을 좀 갖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시장은 하락할 때 반등한 거에 2배 빠지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 상승한 거에 50%는 토해내야 됩니다. 이 정도 개념은 좀 갖고 정리하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정도 룰을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전략을 펼쳐나갈지, 물론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어느 포지션인가 포인트 잡는 것들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만 통상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도 자 지금은 변곡점이 와서 시장이 우상승으로 가는 시장으로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상승으로 가는 과정에 여러분 20%가 상승했으면 올라간 거예요. 50%는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과정들을 갈 거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좀 갖고 갑시다. 물론 50%가 절대적으로 하락하지 않겠죠. 어떤 경우는 20%만 하락할 때도 있고 30%만 하락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무작정 올라가진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자. 뭐 이런 표현도 하긴 있는데 큰 지수의 흐름을 보시면서 자 지수가 예를 들면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이 상승할 만한 이유는 많지 않잖아요. 워낙 좋은 종목 트렌드가 워낙 좋고 실적이 좋은 쪽, 뭐 이런 것들은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그런 기간에는 정체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체 평균은 그런 개념으로 좀 살펴보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샘플을 하나 드리면 S&P 500도 지금 어때요? 자, 하락하다 반등을 했죠. 아마 이 구간에서도 50%만 올라온 거고요. 떨어질 때 어떻게 돼요? 2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상승 반전이 왔어요. 얼마 토해내요? 자, 요만큼 토해냈잖아요. 그게 50% 토해냈죠.
자, 여기서도 또 올라갑니다. 무작정 그래서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다음번 조정이 있으면 여기에 50%이 자리겠죠. 그런 과정들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기본적인 패턴만 익혀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과정, 거기다가 제가 말씀드린 화살표를 좀 그려놓으시면 방향성과 벡터 이런 것들은 쉽게 좀 분석이 된다. 너무 어렵게 정성적인 표 이런 것들을 갖다 너무 이렇게 보다 보면 그냥 너무 어려워서 공부하기도 싫고, 주식이 뭐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느낌이 상당히 감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숫자에 민감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왜? 그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프로페셔널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절대 놓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이 투자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많지 않다. 그들이 써놓은 리포트를 보고 우리가 잘 분석을 한 상태에서 패턴을 잘 읽어나가는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을 해요. 빠진 거예요. 반등 오고 2배 빠졌죠? 보이세요?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상승 전환하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폭으로 와야죠. 이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뭐 W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패턴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요? 다음에 조정할 때 여기까지는 오겠죠. 이런 예상들을 미리 해놓고 나서 그렇구나. 다음번에 뭐가 온다? 하락 시그널이 나왔을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점이 나타날까? 이 점들을 체크할 수 있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랜딩이 기본이다라는 점들은 반드시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하락에서 상승한 거에 50% 정도 토해낸 구간에서 다시 매수 전략을 펼쳐 나가십시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겁니다. 자, 글로벌 시장에서 달러 약세는 앞으로도 좀 계속될 거다. 즉 과거처럼 급격한 하락은 아니고 정성적인 하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금리를 예를 들면 계속해서 상향으로 유지하면 1200원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예를 들면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1200원대 수준에서 초반이나 이 정도 전후에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리면 금융시장하고 미국 국채에 문제가 발생이 되니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상승시킬 만한 이유는 거의 갖고 있지 않다. 디스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한 건 바로 그런 의도하고 상당히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4월에서 7월 자창은 좋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소 혼돈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저점이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많은 전문가들이 왜 예를 들면 3분기, 4분기에 높은 고점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건 바로 4월에서 7월 사이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었고 그때 과정에서 채권 시장이 상당히 큰 교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되는 과정이 한 번 더 있어야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된다. 지금도 예를 들면 많은 채권 투자자들 하이힐드 펀드에 어떻게 돼요? 상당히 하이힐드 채권 같은데 상당히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거의 다 채워져 가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 채권 시장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고 나서 정상적인 금융시장이 나타날 때 그때 우리가 원하던 예를 들면 추세적인 상승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이미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하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올라간 거에 큰 박스권을 그릴 것인지 아니면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트렌드 있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4월에서 7월장을 살펴보고 결정하면 되고요. 일단 3월까지는 아직도 우상승장이면 틀림없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그동안 올라가던 무너진 자리, 그 갭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2600을 넘기기는 어려울 거고요. 뭐 당연히 S&P 500도 그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잘 보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 나가고 우리가 시점을 좀 살펴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제가 아주 에너지가 넘치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